이번 시간에는 남도의 서원과 향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원과 향교는 우리 전통사회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축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서원과 향교가 갖는 의미나 또는 서원과 향교의 건축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서원과 향교의 건축물들이 어떤 기능을 했으며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에서 전통시대의 교육 기능 중 순기능이 무엇이고 우리가 계승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순천대 사학과 이육입니다. 향교와 서원은 고려시대 이래 특히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입니다. 하지만 향교와 서원은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향교와 서원이 어떤 것인지 서로 비교해 가면서 알아보겠습니다. 향교는 설립 주체가 국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새로 치면 공립 내지는 국립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서원은 개인이 세웠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의 교육기관과 달리 조선시대의 교육기관은 교육기능과 함께 제사 지내는 기능, 즉 제향 기능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교나 서원에는 반드시 거기에서 제사 드리는 인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향 인물에 있어서도 향교는 이른바 유학에 있어서 종주라고 하는 이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누구로부터 배웠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학은 항상 그 정통이 누구냐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이단은 누구냐 이것을 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학에서 이른바 정통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공자로부터 사성, 공자의 제자인 십철, 72현 그리고 조선은 유학 중에서도 성리학을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성리학이 집대성된 시기가 송나라 때입니다. 그래서 송나라 때 이른바 성리학을 집대성한 6명의 학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학자 18명 이렇게를 모시고 있는 곳이 향교입니다. 반면 서원은 각 지역마다 또는 서원마다 제사 지내는 인물이 다르고요. 그리고 그 인물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이른바 유명한 유학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교는 고려시대 이래로 지속적으로 관학의 위치를 차지했고요. 서원은 조선시대 그것도 이른바 4차례의 사화, 조광조 등이 이른바 정치적인 탄압을 입고 크게 당한 그 이후에 중앙정계에서 물러난 살인파들이 자신들의 어떤 학문적, 정치적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한 데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향교와 서원은 차이가 있고요. 다만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향교나 서원 모두 교육 기능과 제향 기능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향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년단인데 남한에만 231개의 향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순천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때는 순천부와 나간군 일부의 두 개가 원래 현재의 순천에 있던 군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순을 예로 들어도 화순은 화순과 동복 그리고 능주 이렇게 3개의 군현이 합쳐져서 지금의 하나의 화순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군 단위로는 한 2개에서 3개 정도의 향교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서원은 군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숫자가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서원은 왜 설립되었느냐? 향교의 기능이 퇴색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스승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원래 조선이 향교를 세울 때는 과거에 급제한 사람 중에서 상위권이 아닌 사람들에게 향교의 교수로 임명해서 각 지방에 파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관직은 중앙관직을 선호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향교 교수의 임명이 되면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교의 교수로 파견되는 사람의 학문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심지어 교수가 비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 기능이 많이 퇴색됩니다. 반면에 서원의 경우는 이른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유학자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스승의 자질이 훨씬 더 뛰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원이 아무래도 더 우위에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반면 그것도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호남 같은 경우는 서원들이 많지만 꼭 그 정점에 향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사족들의 어떤 구심점이 향교가 역할을 하고요. 반면에 영남 같은 경우는 유명한 서원 중심으로 이른바 사족이 결집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남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도산서원이나 또는 옥산서원이나 이런 곳이 중심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순천 같은 경우는 많은 서원이 있습니다만은 그 많은 서원들의 어떤 그 정점에 가장 중심에 순천 향교가 자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또 호남과 영남의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원은 왜 만들어졌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림들이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18세기 영조 정조대가 되면 중앙정계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 이전에는 중앙정계에서 관료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그 근거지는 다 지방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근거를 두고 있고 과거에 급제해서 서울에 가서 관직 생활을 하다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은퇴해서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근데 18세기가 되면서 이른바 과거에 급제하고 고위 관직에 오르는 것을 서울과 그 주변에 사는 사족들이 독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지방에 사는 사족들은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선시대에 이른바 지배계급 그러면 양반이라고 하는데, 이 양반이란 말은 잘 아시다시피 문반 플러스 무반, 그래서 두 개의 반이다 해서 양반인 거죠. 그러니까 관직 생활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양반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에 사는 이른바 양반 사족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이른바 양반으로서의 지체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양반의 그 기준을 관직이 아니라 학문을 중심에 기준에 놓게 됩니다. 즉 그 지역에서 성리학자로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그 사람의 후손과 그 집안은 명문가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훌륭한 유학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면 서원에 그 사람을 배양하느냐 못하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원도 제사 기능이 있고 그 서원에 제사 지내는 사람은 유명한 유학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그 서원에 그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떠한 서원을 만들거나 또는 이미 만들어진 서원에 그분의 그 신주가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려면 그 지역 사족들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지역 사족들의 어떤 공론이 형성이 되고 그걸 토대로 해야 서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조상이 서원에 배양되느냐 배양되지 못하느냐는 결국은 우리 집안이 명문가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숙종대 이후 17, 18세기가 되면 자기네 힘으로 지역사회의 공론을 받아서 서원에 못 들어가면 자기 집안 사람하고
자기네들과 어떤 협력 관계에 있는 문중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의 서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만의 서원, 그걸 보통 문중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7, 18세기 이후에는 이런 문중서원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서원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될 게,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영남을 대표하는 서원은 도산서원, 그리고 호남을 대표하는 서원은 피람서원, 이렇게 서원이 붙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을 모시는 서원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곳은 전부 다 현충산이, 충무산이 해서 사자로 끝납니다. 그러면 이 서원으로 끝나는 것과 사로 끝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대체로 서원을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어떤 뛰어난 학자가 살아생전에 자기 그 거주지나 또는 근처에 하나의 서당을 세웁니다. 서당을 세워서 거기서 제자들을 교육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스승이 돌아가셔요. 그러면 그 스승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제자들이 우리 스승처럼 뛰어난 유학자가 이른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게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 스승이 교육하던 서당 뒤에다가 그 스승을 제사 지내는 사당을 같이 지어요. 그렇게 되면 앞에는 선생이 교육하던 서당이 들어가고 뒤에는 스승을 제사 지내는 사당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교육 공간과 사당이 합쳐져 있을 경우에는 서원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무신, 이순신 장군은 무신이에요. 무신은 교육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순신 장군을 모시는 사당에 이순신 장군이 했던 교육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을 모시는 곳에는 사당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곳에는 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무슨 사 할 때는 대체적으로 무신들의 경우는 사자가 붙습니다. 그리고 유학자들의 경우는 서원이 붙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고 나중에 혹시 가시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향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향교는 제일 중요한 공간이 역시 제사 지내는 공간입니다. 제사 지내는 공간도 원래는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대성전이라고 해서 공자의 위패와 그 다음에 공자에 못지않은 4명의 유학자가 있습니다. 뭐 자사라든가 증자라든가 맹자, 안회, 이렇게 4분은 거의 공자급으로 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이 4분하고 공자의 가장 뛰어난 제자 10명,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성리학을 집대성한 6명의 송나라 유학자, 이분들이 이를테면 본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성전이 본집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곁집으로 지어놓은 게 동무와 서무예요. 그러니까 동무와 서무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무래도 대성전에 모신 분들보다는 급이 좀 격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분들이 누구냐면 공문 72연은 아까 공자 제자 중에서 10명의 10처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 그리고 한나라 때부터 원나라 때까지 뛰어난 유학자 22명, 그리고 우리나라 유학자 18명,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유학자들은 곁집에만 사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교육기관이고 우리나라의 관립기관인 향교인데도 불구하고 곁집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향교는 이를테면 전라도에서, 조선시대 때 전라도에서 가장 큰 지방제도가 전주가 가장 큽니다. 전주에는 도지사와 지금의 도지사급인 부윤이 파견이 되죠. 그래서 전주, 나주, 그 다음에 남원, 광주, 이렇게 4곳이 가장 큽니다. 이곳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대성전과 동무, 서무에 모시는 분들 중에서 공문 72연을 제외하고는 다 들어갑니다. 중서리에는 동서무에 동국 18연만 들어가고요. 소설이에는 동서무에 역시 동국 18연만 들어가고 대성전에는 공자와 사성, 송조 4연만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 지역의 어떤 위상, 분연의 위상이 작으면 작을수록 향교의 대성전과 동무, 서무의 규모도 작아집니다. 해방 이후에 근데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왜
우리나라 유학자들이 곁집에 사느냐 해서 공자와 사성 이런 분들과 함께 동국 18년이 대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961년에는 공문 10철과 송조 4형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모셔지고 있는 그림이 바로 이 화면에 보이는 이 표입니다. 맨 가운데 공자의 초상이 그려져 있고 그 옆에 이 네 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4명의 성인입니다. 그 뒤에가 위에가 공문 10철, 그 밑에 6분이 송조 6현, 그리고 역시 맨 뒤에 뒷열에 차지하는 분들이 동국 18년입니다. 여전히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조선이 본거지가 아니니까 이렇습니다. 보시면 왼쪽 그 사진상 이 화면에 보이는 왼쪽이 광양향교 대성전이고요. 오른쪽에 보통 이 대성전 내부는 보여주지 않는데 양주향교에 찍힌 사진이 있어서 보여드리면 보시면 정면에 그림이 붙어져 있죠. 이분이 바로 공자의 초상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4개의 상이 이른바 사성의 위패고요. 그 뒤로 16분, 18분 이렇게 뒤에 붙어 있습니다. 대성전과 동서무의 위계는 보통 우리가 전자를 붙이는 것은 궁궐의 가장 높은 건축물에 전자가 붙습니다. 경복궁의 가장 중심은 근정전이에요. 그런 데만 전자가 붙고요. 이 전자가 붙은 곳에 살 수 있는 주인은, 그 건물의 주인은 국왕에게만 전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왕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죠? 전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국왕과 국왕급, 그러니까 전하라는 이름은 국왕과 왕비, 그리고 전 왕비였던 대비에게만 전자가 붙는 거죠. 근데 향교의 경우는 이렇게 대성전이 붙는 겁니다. 그리고 행랑일 경우에는 무가 붙어요. 그래서 동무서무는 격이 낮다는 거고, 그래서 높이가 다르고요. 기둥도 대성전은 둥근 기둥입니다. 이게 더 격이 높은 겁니다. 반면에 동서무는 네모난 기둥입니다. 나중에 향교에 가시면 꼭 잊지 말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진상으로 보시면 사진의 가운데 있는 건물이 대성전입니다. 높죠?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기둥이 둥근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낮춰져 있는 것이 바로 동무와 서무고, 일단 단청이 없죠. 두 번째는 네모난 기둥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교는 건축물에서도 격에 따라서 이렇게 높이를 달리게 하거나 이름을 다르게 하는 게 유학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 공간은 명륜당이라고 하는 강당, 이거는 이제 교육 장소죠. 그리고 동제와 서제라고 하는 기숙사가 있습니다. 보통 동제, 서제할 때 동쪽은 절대 방향으로서의 동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명륜당을 등지고 앉았을 때 왼쪽을 동쪽으로 치는 겁니다. 우리 항상 다 그래요. 항상 어떤 그 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벽을 등지고 봤을 때 왼쪽이 동쪽이고 오른쪽을 서쪽으로 봅니다. 그래서 동제에는 양반이 살고요. 서제에는 평민들이 삽니다. 그리고 액내교생은 양반이고 애계교생은 평민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서제에 평민들이 들어오느냐? 이때 들어오면 군대를 면제시켜 줍니다. 조선 후기에 백성들의 가장 큰 부담이 군역 부담이었거든요. 근데 향교의 학생이 되면 군역을 면제시켜주고, 그러니까 향교에서도 재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평민들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속시설로는 이제 출입문이 있고, 그 다음에 경판고 같은 경우는 요새로 치면 도서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목판에다가 글자를 찍어가지고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책을 만들고 나면 그 목판이 남아있어요. 그 목판을 보존하는 곳이 경판고입니다. 그 다음에 제기고나 전사청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교는 교육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기고와 전사청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홍살문, 하마비. 홍살문은 신성한 공간을 상징하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 교육이라는 것을 그만큼 강조했음을 알 수 있고요. 양사제는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만은 조선 후기에 향교 교육 기능이 약해지니까 좀 그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그걸 통해서 양사제라고 하는 건물을 짓기도 했습니다. 향교 건물은 우리가 그 어떤 그 지형에 따라서 앞에가 낮고 뒤에가 높으면 앞에가 교육공간, 뒤에가 제사 지내는 공간. 반면에 내리막길에다가 건물을 질 경우에는 앞에가 제사 지내는 공간, 뒤에가 공부하는 공간. 왜냐하면 향교에서 위상이 높은 곳은 제사 지내는 공간이 더 위상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높은 곳에 제사 지내는 공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 잡은 위치가 왼쪽이 높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지형에 잡으면 왼쪽에 제사 지내는 공간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는 앞에 제사 지내는 공간이 있지? 이렇게 의문을 갖지 마시고, 그럴 경우에는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 건물이 내리막길에 앉혀졌는지 오르막길에 앉혀졌는지를 보시면 바로 그 이해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서원도 똑같습니다. 서원도 배의한 공간은 사당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당에 모셔진 인물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유학자이거나 또는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이거나 또는 그 집안의 이른바 유명한 그 집안을 대표하는 유학자이거나 이렇게 됩니다. 교육공간 똑같습니다. 강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제와 서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속시설로는 역시 내산문, 외산문이라는 건 이겁니다. 외산문은 교육공간으로 들어가는 제일 건분이고요. 통상적으로 내산문은 제사 지내는 사당으로 들어가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충사에 가면 내산문, 외산문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 교육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사청, 장판각, 도서관도 다 마찬가지고요. 역시 서원에도 홍살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역시 구조가 비슷하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서원도 여기서 보시면 전학 후묘 또는 전당 후제,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산이 있는 경사지에 따라서 건물이 배치되는 거고요. 대부분의 서원들이 그렇게 됩니다. 도산서원이나 도동서원을 비롯한 대표적인 서원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동제나 서재가 강당의 뒤에 배치되는 경우는 호남의 피람서원이 아주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 피람서원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평지에 만들어져 있어요. 평지에. 그럴 경우에는 보통 강당과 서재의 위치가 바뀌어 있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위에 있는 그림이 바로 경사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경사지 같은 경우는 전학 후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면의 밑에 그림을 보시면 평지죠.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전당 후제의 구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우리 유홍준 교수가 얘기했죠. 알아야 보인다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 것처럼 이런 것들 굳이 제가 이거 이 세상 살아가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왕 가셨으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획서원 많이 들어보셨죠? 사획서원이 뭐냐면 이 화면에 보이는 이게 이제 피람서원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필암서원이고요. 이 피람서원이라고 써 있는 이 건축물, 이 구조를 이거를 편액이라고 합니다. 편액. 근데 이 편액을, 이 서원을 만든 사람들이 이 편액을 마련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즉 국왕이 하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획할 때 사자가 하사할 사자, 액자는 편액, 액자입니다. 그래서 편액을 하사했다. 그래서 사획서원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피람서원이라고 이렇게 써서 임금이 그 서원에 내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 얘기는 이 서원에 모셔져 있는 유학자는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라는 것을 국가에서 공인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획서원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편액만 내려주는 게 아니고 서원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책을 보내줍니다. 지금은 책이 흔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 책을 갖고 있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비싸고. 그래서 책을 국가에서 내려주고 또 서원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비와 토지도 내려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한 영광이 될 수도 있고, 사획서원이 되었다는 것은 그 지역의 대표적인 서원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의 서원이 이렇게 표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많은 서원 중에 사획서원은 맨 위에 있는 옥천서원과 그 다음에 정충사, 이 두 군데가 그 사획서원이고, 나중에 세워진 지봉 이수광을 모신 지봉사, 이렇게 이 세 군데만이 사획서원입니다. 나머지는 사획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사획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서원은 나중에
굉장한 그 뭐라 그럴까요? 병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서원을 토대로 해서 군역에 빠지죠. 또 서원에 소속된 토지는 세금도 면제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운영되려면 군인들에게 군포를 받아서 군대를 운영해야 되고, 토지에서 세금을 받아서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데, 이 서원들이 많이 생기고 또 이 서원을 빌미로 해서 군인 노비라든가 토지를 많이 장악해서 면세가 되고, 그리고 온갖 행패를 부리기 때문에 대원군 때 결국에는 서원철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대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1868년에는 일단 비사획서원부터 철폐합니다. 그리고 1871년에는 사획서원 중에 일부를 철폐하는데, 이때 세워진 원칙이 뭐냐면 한 사람의 유학자에게는 한 개의 서원만 허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의 사획서원인 옥천서원에는 김굉필이라는 분이 모셔져 있어요. 근데 이 김굉필의 본거지는 지금의 경상도 대구인 현풍입니다. 이 현풍에 김굉필을 모시는 서원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김굉필을 모시는 서원은 도동서원만 남겨두고 순천의 옥천서원은 폐지하는 이런 원칙으로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서원 중 47곳만 남겨져 있는데, 호남에서는 피람서원과 포충사 두 군데만 남습니다. 피람서원은 김인후, 이분은 호남에서 유일하게 아까 그 향교 대성전에 들어간 동국 18연 중 한 분입니다. 호남 지역 중에 유일한 분이에요. 그리고 고경명은 아시다시피 임진왜란 때 대표적인 의병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시간에 제가 서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원은 절대 교육 우선하지 않습니다. 서원에서 제일 중시하는 것은 품행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문의 우위를 중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향교와 서원에서는 제일 먼저 보는 게 학문하는 자세,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 이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출세지향 교육이 아니라 인성교육을 강조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른바 당쟁이나 좀 문중 경쟁의 원상이 되기도 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서원이나 향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은 결국에는 서원이나 향교가 가졌던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그래서 이른바 나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고 다른 사람을 존중했었던 우리의 전통을 좀 되살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서원과 향교를 한번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오늘 이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감사합니다.